자, 이번 주에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오늘이 그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변수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4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검찰 문턱을 넘은 셈인데요. 예. 자세한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 있는 저 이보은 앵커도 변호사님도 모두가 좀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언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선고일 지정이 사실 지난주에도 나오고 14일 정도에 선고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건 넘겼고 그렇다면 이번 주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석들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저희 취재 결과지만요. 선고일 지정 가능성 오늘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예상을 하기로는 빠르면 3월 초일 수도 있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통에 이제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3월 14일이 좀 유력했었는데 근데 그것마저 지나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일단 헌재에서 계속해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평의 이후에 판결까지 가야 되는데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 재판관들의 마지막 입장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절차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관 8명이 이제 어떤 의견이다라는 게 이제 중지가 모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6인 이상이면 뭐 파면 인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기각의 이제 결정문이 작성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판결까지도 가지 않은 걸로 지금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예. 그런 평의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만약에 오늘까지도 선고 기일이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고를 보통 이제 미리 2, 3일 전에 고지를 하는 이유가 선고가 났을 때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각 기관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오늘까지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뭐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다는 소식도 들리고 특히 어제도 늦은 밤까지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밤까지 평의를 진행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뭐 정말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모아지고 있고 근데 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판결 이후로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작업들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게 물론 실체적으로도 이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뭐 이것이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뭐 가령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로 넣었다가 제외를 하게 됐는데 예. 그것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소추 사유를 빼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된 거니까 네. 국회의 의결 없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결국 적법 요건을 이제 흠결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각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헌재에서 판단해서 이제 왜 그것이 뭐 각하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왜 그것이 각하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헌재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이제 송부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또 수사나 기록을 또 송부를 받아서 이제 증거로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또 이제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이게 비상계엄 선포에 준하는 이제 그런 국가 비상 사태로 볼 수가 있는지 뭐 아니면 그 부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요건들이 갖춰졌는지 아니면 흠결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실체적인 요건까지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재판관들이 이 시간대를 옮겨가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철저하게 비공개로 평의가 진행되는데 시간대까지 옮겨가면서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예. 것 같고 보통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해서 이제 심의를 할 때 보통 오전에 한번 이제 평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오후에도 이제 평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기일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다 예. 보니까 그래서 오전에 평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론 기일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오후로 이제 미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 이런 예.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평일 시간이 저녁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재판관들이 이 쟁점들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좀 이야기가 이제 많이 지금 오고 간 상황이고 결론도 도출이 좀 임박한 게 아닌가.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하게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고일 지정을 할 때 선고 생중계 여부도 발표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앞선 그 두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교해 보면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서부지법 낭동 사태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녹화 중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가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고 보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좀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 임의적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재량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혹시나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생중계를 했을 때 그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또 한번 뭐 헌재 주변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근데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도 있고 파급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어쨌든 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결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생중계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아마 이제 결정문을 낭독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 판결의 효력이 나타나는 게 재판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뭐 파면한다 아니면 뭐 기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구두로 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또 시점을 또 고려를 한다면 생중계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게 결정문을 낭독했을 때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해서 아마 재판관들도 이제 평일을 통해서 결정을 할 테지만 아마 생중계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선고 시간도 궁금해지는데 앞선 그 두 차례 사례를 보면 오전 때였거든요. 통상 뭐 오전에 선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이전에 전례를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번에도 당연히 조금 이제 오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시에 선고가 되는데 11시에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판결 절차를 그날 했습니다. 선고를 하는 그날에 이제 판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그 선고를 하게 된 것인데 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것 또한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꺼려졌던 부분이고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각하가 되는 경우, 인용이 되는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 판결문을 다 작성을 해놓았던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관들이 모여서 판결을 했고,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날 이제 1시간 정도 늦게 이제 결정문을 낭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이제 판결이 좀 늦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판결과 선고와 함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가게 됐을 때 또 이런 뭐 이후에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집회라든지 뭐 이런 영향들까지 또 고려를 하면 좀 비밀 유지가 더욱더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번에도 오전에 선고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뭐 11시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오늘 선고일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박 전 대통령 때처럼 그 판결 절차는 선고일 당일에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결을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선고일을 고지를 하면서 판결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선고일까지 또 시간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보가 또 밖으로 새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재판관들이 평일을 이렇게 비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내밀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평일을 통해 가지고 선고일이 지정이 됐을 때에도
판결 자체는 이후에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통상 인용이랑 기각, 각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결정문을 작성한 다음에 결론에 따라서 결정문을 가다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각하라는 쪽으로 가든 아니면 뭐 인용으로 되든 기각이 되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전에 만약에 이제 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하면 혹시나 이제 다른 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좀 재판관들이 많이 좀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애초에 그냥 이 판결문을 세 가지를 다 써놓고 어차피 이제 판결문들을 재판관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미리 다 이제 세 가지 버전을 해놓고 판결만 한 이후에 결론이 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판결문만 마지막에 가다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이미 이제 파면을 하기로 이제 그 결정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재판관 2명이 그걸 다 가다듬는 절차까지 하고 나서 그때 이제 11시에 와서 이제 선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뭐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로 작성을 해놓고 이렇게 판결에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예. 어쨌든 최장 평의가 지금 22일 동안, 그러니까 최종 변론이 있은 이후 22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관측들이 그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대통령 때 그 탄핵 때의 결정문을 토대로 전망을 좀 해보자면 공통적으로 그때도 언급됐던 것이 바로 위법성의 이 중대성,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성 이 부분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기각될 때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대한 위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도 어떤 인용과 기각을 가르게 될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파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지 말라 그런 예. 취지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들이 각자 투표를 통해서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정당성이 높게 부여된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법 위반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법 위반 정도에 그친다면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덮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가 부여했던 그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을 시켜야 된다. 예. 이런 결정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판례가 쌓여왔는데 예. 그 판례의 주된 입장이 이 사람의 이런 법 위반 그런 행동이 미치는 파급력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파면됐을 때 있을 수 있는 그 효과를 이익 형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따져봤을 때 파면을 했을 때 그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예.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위법성이 어쨌든 있다라고 봐가지고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정도까지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준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최근에 그 헌재 선고들을 보면 탄핵 소추된 8개의 사건에 대해서 기각 판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법성보다는 좀 중대성을 따진 측면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건데 지금 그동안 나온 탄핵 선고를 좀 쭉 봤을 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국회 측에서 소추 사유로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소추 사유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뭐 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제출을 거부를 한 게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국회 증언법 위반으로는 봤는데 네. 예. 근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를 따져봤을 때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소추 사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만약에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중대한 법 위반이 이런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법 위반 사유가 뭐 5개, 6개, 7개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정도로 이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파면 여부를 고려를 할 때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판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가늠자로서 어떤 이제 위반 사항이 있어야만 이렇게 이제 중대한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헌재가 그 변론이 먼저 끝난 탄핵 사건부터 쭉 선고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이제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 대통령 선고 일정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뭐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좀 같이 연관이 있을 거라 보세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 총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판결을 선고를 하면 뭐 혹시나 이제 뭐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파면이든 기각이든 이제 결정이 났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조금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이후에 이제 뭐 직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중요한 쟁점 여부도 사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런 이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봤는데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 중복되는 그런 쟁점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똑같이 나오겠네, 결과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견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뭐 오픈이 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선고기를 지정을 해서 그때 이제 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현재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쨌든 그래도 먼저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보통 민사 재판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가처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제 어쨌든 이 방치를 해두면 뭔가 이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본안으로 가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이제 뭐 재판관에 대해서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가처분은 사실 현재 그런 권한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청을 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걸 뭐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소송 요건이 결여가 돼서 각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 이 예. 신청도 헌재에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헌재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재판관이 어쨌든 구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이게 요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결여가 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맞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재판관 임명을 좀 압박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도 조금 더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를 뭐 지명이 돼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변론 종결 후에 선고만 앞둔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합류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다 파악하려면 다시 또 변론기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은 미칠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재판관이 투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변론 절차를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을 한다는 게 기존에 진행되었던 증거조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변론기를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약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부득이 이제 기일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뒤늦게 투입된 재판관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낸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11차 11번에 걸쳐서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재판관이 투여된 상태에서 이걸 결과를 낸다고 하면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것 또한 졸속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제 만약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투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합류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합류를 시키게 된다면 이런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길도 늦어지게 되고 혹시나 4월로 밀리게 되면 또 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도 이렇게 우리가 임명을 하는데 여부에서 또 진통이 있었으니까 네. 이후에 2명에 대해서 공석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임명과 관련해서 또 이런 또 진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8인 체제에서 그냥 좀 빠르게 결과를 내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기동대 14,000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가포 비상 발령이라고 해가지고 가용 가능한 경력을 전부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원래는 서울시에 12,000명의 경력을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14,000명을 또 증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재 주변에 지금 어쨌든 차벽을 쌓아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애초에 이제 접근 자체를 막겠다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드론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뭐 드론을 이용한 공격도 지금 막고 있고 그리고 헌재 주변의 주유소라든지 공사 시설에 대해서도 선고하는 당일에는 어쨌든 운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라고도 고지를 해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선고가 됐을 때 또 어쨌든 충돌이 또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서부지법에서도 그런 폭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미리 더 이제 경력을 배치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경찰이 네 번째 신청한 3전 4기였습니다. 네 번째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고심하다가 결국 청구를 했네요. 했는데 이제 일단 이전에 기각 사유가 갖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뭘 잘 설득이 된 것인 걸까? 아니면 뭐 경찰 손을 들어줬던 고급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한 거로 봐야 될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뭐 수사팀 내부에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도 혐의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된 게 좀 미진하다 이렇게도 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한 걸 보면 아무래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청구를 하라고 하는 그 의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의견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영장 청구 여부도 재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도 재량인데 어쨌든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일단은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해서 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네 번째 만에 이제 영장이 청구된 만큼 뭐 향후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라는 점이 뭐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레 이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돼 있으니까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법원 판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 영장을 발부를 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뭐 범죄의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범한 죄명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죄명의 법정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윤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그런 직위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도망을 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판부 입장에서 하나의 고려할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윤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분만에 한정해서 이게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기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훈 차장 이외에도 나머지 이제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호원들을 통해서 이제 경호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을 막았었던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경호처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마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혹시나 이제 수사기관 내부에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 이제 보완 요청을 했다시피 아직까지도 혐의가 불충분한 것 같다라고 하면 기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또 고려해 볼 점이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1일이 되면 같은 날에 앞뒤로 일정이 맞물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머지 경호원들이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틀 뒤로 이제 잡은 이유도 보통 이렇게 이제 불구속 상태,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부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윤 대통령 재판의 출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날짜를 잡은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잡은 것이고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그날 뭐 재판에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고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진행됐던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뭐 이전에 한덕수 총리처럼 쟁점 사항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1회로 끝나지 않겠냐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1회 만에 변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고일은 추후에 지정될 전망인데 일단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는 의미, 쟁점이 간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윤 대통령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변론길 자체가 11번 열렸다는 사건과 그다음에 지금 1회로 끝났다는 네, 사건. 변호사님 저희가 여기서 오늘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